자, 인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는 홍진선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시작합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어떻게 부동산학이 구성되어 있는가? 먼저 부동산학 개론의 체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학은 3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은요, 부동산학의 총론입니다. 그래서 제1편은 부동산학의 총론, 제2편은 부동산학의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편은 감정평가론, 이렇게 3개의 편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3개를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총 40문제를 출제합니다. 네, 40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우리는 60점을 득점해야 되니까요. 24문제를 득점하셔야 됩니다. 24문제가 60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0점 만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24문제, 60점 맞는 공부를 하신다는 걸 미리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총론, 그 다음에 강론, 평가론 이렇게 됐는데요. 총론하고 강론을 합쳐서 몇 문제 정도를 출제하냐면 34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은요, 6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구성됐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하고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우리 공부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1장 제1편이죠. 정확하게는 총론. 이 총론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첫 번째, 자, 부동산학의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배울 겁니다.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기초이론을 공부하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부동산학을 배우기 때문에 부동산의 개념 정도를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할 겁니다. 자, 총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그러면 자, 시험 출제는요. 개념에서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분류에서도 한 문제를 출제하고 특성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학의 개념 먼저 공부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분류를 공부하고 세 번째,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학의 기초이론 이 부분에서는요. 출제하지 않기로 국토교통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볍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이론부터 공부해 볼 건데요.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에서는 가장 먼저 최소한 우리가 부동산학이 무엇인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 정도로 할 건데 자, 부동산학은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하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한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활동을 할 겁니다. 중개활동, 부동산 활동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활동을 할 겁니다. 그것도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라 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활동,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활동,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들은 관리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 이론을 현장에 가서 써먹는 것을 실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론하고 실무가 필요한데 그 이론과 실무를 만들어내는 즉 개척하는 학문입니다. 개척하는 학문인데요. 이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경제학, 법학, 공학 등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즉 이론과 실물을 만들어내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게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가끔씩 시험에 출제합니다. 부동산학의 정의. 자,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 부분은 출제되면 틀린 지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신 거로 족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고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자주 출제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 응용과학이다가 학문적 성격입니다. 이 종합 응용과학을 지금부터 풀어쓸 건데요.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규범과학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규범과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 부동산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이게 사회현상이거든요. 따라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짬뽕된 응용과학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부동산학은 여러 주변 학문이 결합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합된 게 종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네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에서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학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제시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추상적인 학문이냐? 라고 물어보면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문이지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이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 자, 부동산학은 자연 질서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자, 부동산학은요,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학문이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동산학은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추, 순수과학이 아니다. 순,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추순자가 아니다라고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에서는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출제되지 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가끔씩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추순자가 아니다라고 정리하시고, 이제 기초이론은 이 정도 정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의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부터 공부할 건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 우리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데요? 예, 복합이란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데요.
부동산학에서는 복합이란 말이 매우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데요.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것을 복합이라고 합니다. 복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이라는 소리입니다. 종합. 하나만 있으면 종합이니 복합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복합은 두 개 이상이라는 소리고,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두 개 이상의 개념이 부동산이 결합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복합이란 말이 나오면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를 결합해서 우리는 복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학의 복합 측면 그러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세 개를 결합한 것을 우리는 복합 측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결합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결합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정리하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제가 법에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법률적 개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이란 말은 물리적이란 표현으로 다시 쓸 수 있고요. 기술적 내지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10층짜리다.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10층짜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술적,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 세 개를 결합한 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 세 개를 결합한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결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부터 보고 합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다시 가볼까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를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생산 요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3대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는 소비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해서 나오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면 이것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최근에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OX를 해보시는데요. 토지는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왜요? 토지를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토지를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 그다음에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또 환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표현돼서 나오면 그것은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 개념이라는 거. 자,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산, 자본, 자연. 다시 갑니다. 자산, 자본, 자연, 생산 요소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산, 자본, 자연, 생산 요소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연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결합시킨 건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 부분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여기 있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부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할 때 자산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법률적 개념으로 갑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자, 이 부분으로 옮겨와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네.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좀 볼 건데요. 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법률적 개념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나눠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죠. 민법상 부동산. 민법 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 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즉 민법 제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가지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좁은 의미를 우리는 협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까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포함시키겠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여기에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킵니다. 준부동산. 자, 작년에 준부동산을 시험에 출제하는데요. 이 준부동산은 저는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랍니다. 자,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써볼 건데요. 자, 준부동산은 강업재단. 강업재단은 강산에 가면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업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단은 재산의 단체,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등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자동차가 부동산일까요? 예,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준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동산처럼 취급합니다. 그럼 얘들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강업재단, 공장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거든요. 이 어업권,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강업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들도 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준부동산의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즉 강업재단, 공장재단, 자동차, 어업권, 강업권 얘들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처럼 얘들이 등기한다면, 등록한다면, 즉 등기 등록 수단으로 공시한다면 너희들도 민법에서 말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정확한 개념은 공시수단을 갖춘, 등기 등록으로 공시수단을 갖춘 강업재단, 공장재단, 자동차, 선박 이런 애들을 민법상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진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 정리됐습니다. 그럼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하는 거죠.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그렇죠.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요. 자동차를 줍니다. 어업권을 줍니다. 자동차 어업권을 주면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동차 어업권은 준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예, 옳은 말입니다. 자,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정의됐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요. 비교 대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정도를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제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한 내용이네요.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것이다. 자, 유사한 개념으로 복합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이다.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뭔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플러스 건물 이 두 개를 하나로 볼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을 이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마치 하나의 부동산처럼 이용합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법적으로는 두 개의 부동산인데 토지와 건물 하나로 보고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요. 또 하나 유사 개념이 복합 건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인 겁니다.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주상복합 건물. 자, 따라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의 출제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자, 여러분하고 같이 볼 겁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X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합부동산을 끌어들여서 속이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에서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X입니다. 자, 다시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 복합부동산 자체를 자주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부동산은 다른 것을 속일 때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틀렸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또 하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를 체계화시켰다. 그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면
그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동산의 개념의 중요사항은 다 정리됐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체계화시켰다. 경제적은 이 5개, 기술적은 이 4개.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개념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분류. 그러니까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의 분류랍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류를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 토지의 분류를 공부할 건데요. 한 문제를 꾸준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류, 통상적으로 부동산 분류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의 분류를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반드시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분류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의 분류, 토지의 용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부동산학을 공부하기 전에요. 나지라는 개념도, 나대지라는 개념도, 택지라는 개념도, 건부지라는 개념도 배웠을 건데요. 자, 그러한 내용 배우는 게 부동산의 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토지의 분류로 갑시다. 토지의 분류. 자, 토지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택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택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것을 택지라고 합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택지. 대지는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를 우리는 대지다 표현합니다. 부지는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합니다.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한다. 부지의 정확한 개념은 어떤 것의 밑바탕이 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입니다. 근데 부지는 2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가 있고, 건축 가능한 토지가 있고, 건축 불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볼 수 있다.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게 택지, 대지, 부지의 개념입니다. 자주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2번째, 토지 분류에서 2번째, 후보지 이행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토지,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개념.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합니다. 이행지도 용도 전환 중에 있답니다.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이행지 모두 다 용도 전환 중에 있는데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를 나눠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를 나눌 때요. 이렇게 나눈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를 나눈 것을 정리할 건데 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상의 분류입니다. 감정평가상의 토지로 분류할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를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사짓는 지역, 농지지역, 산이 있는 지역, 산입니다. 임지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그런데요, 택지는 다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3가지가 택지입니다. 농지지역은 농사짓는 지역이 농지지역이잖아요. 그럼 농사짓는 지역은 역시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농사짓는 지역 3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3개로 나눠봅니다. 밭, 전지지역, 논, 답지지역, 그 다음에 과수원.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자, 임지지역, 산,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신탄림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인데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용재림 지역이 있습니다. 용재림 지역은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지역. 이게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입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세 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또는 용도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토지가 용도가 매우 다양해서요.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어떤 토지가 농지인데 택지로 이렇게 용도 전환 중에 있습니다.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임지인데 농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임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이렇게 용도지역 상호간에, 즉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바뀌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는 용도지역, 지역 상호간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합니다.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즉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농지에서 택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용도 전환 과정 중에 있는 거. 그러한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 이행지라고 합니다. 그럼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인데 이행지는요. 이행지는 여기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상업적이 주거적으로, 상업적이 공업적으로, 공업적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자기 용도지역 내에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바뀌는 거죠. 경기도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 갔다. 그럼 도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를 후보지. 같은 경기도에서 과천에 살다가 영인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바꾼 거죠. 그런 것을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행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후보지 이행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서요. 이제 나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건부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지하고 건부지. 나지는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지의 정확한 개념이요. 토지 외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는 겁니다.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 일반적으로 토지는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라든지 어떤 제한 물건이 설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이러한 토지를 우리는 나지라고 합니다. 자, 나지 정착물이 없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없는 토지가 나지다. 근데 건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부지. 자, 개념도 중요하고 우리 나지와 건부지를 지금부터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1번지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번지 토지가요. 나지 상태로 있을 수 있고 건부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지 토지가 나지 상태로 있을 수 있고 건부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지 토지가 건부지라 하면 1번지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지라 하면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지와 건부지의 가격을 비교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격이, 즉 나지 상태 가격이 검부지 상태 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나지 가격이 검부지 가격보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부지 가격보다 나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나지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지 상태는 언제든지 이 나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이렇게 건축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강남구 1번지 토지에는 30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건축했을 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지 상태에 있다면 언제든지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부지 상태로 있다면 30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걸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럼 철거의 번거로움이 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이 검부지 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철거비가, 검부지 상태에서 건물의 철거비가 1억이라면 그러면 검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보다 1억이 다운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검부감가라고 합니다. 검부의 감가의 의미, 토지 위의 건물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소리입니다. 감가는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검부감가는 검부지 감가라는 소리예요. 토지 위의 건물이 토지 가격을 다운시켰다. 그것을 검부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검부감가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격이 검부지 가격보다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반드시 나지 가격이 높은 건 아닙니다. 자, 예외적으로 오히려 검부지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지 가격보다 검부지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고 합시다. 그린벨트, 즉 공법상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럼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고 그린벨트가 되면 그린벨트에서는 나지 상태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지정됐다, 토지가 나지 상태에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지정됐는데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어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토지 가격이 비싸질 수 있어요. 나지 상태, 그린벨트에서는 나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농사 짓게 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면 오히려 검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검부증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지 상태의 가격과 검부지 상태의 가격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검부감가라고 하고, 근데 시험은 나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를 검부증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검부증가 현상이 발생해서 검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우리 토지의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나지하고 검부지 개념이 정의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지하고 획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역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필지하고 획지가 있습니다. 자, 필지는 우리 모든 토지에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이렇게 번호가 붙은 토지를 우리는 필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나오면 등록 단위 기억합니다. 등록 단위. 면적 단위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등록 단위입니다. 필지를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면적 단위다, 이렇게 표현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면적 단위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등록 단위라고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획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유사해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가격 수준 나오면 획지입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필지는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을 뜻하죠. 가격, 경제적 개념입니다. 필지, 법률적 개념, 획지,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맹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맹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을 갖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을 갖지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해요. 이러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상 건축 불가.
있고요. 자, 매ing지. 자, 공지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지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자, 공지, 소지를 설명할 겁니다. 소지. 자연 상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합니다. 즉,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를 소지, 다른 말로 온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온지, 온지, 소지, 자연 상태의 토지. 자,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게 공지입니다. 공지를 설명할 겁니다. 예. 자, 이쪽으로 와서요. 공지를 설명할 겁니다. 공지는 여러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지입니다. 이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1번지 토지입니다.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우리는 필지라고 합니다. 이 토지의 면적, 대지 면적, 이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이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건축법을 보면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 60%라면 그러면 대지 면적 중에서 60%만 건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건폐율이 60%면 이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1000에 대해서 60%만 건물 지을 수 있다. 대지 면적은 6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이 600제곱미터면 이 부분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대지 면적인데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 다시 공지라 하면 건폐율 제약 때문에 하나의 대지면에서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우리는 공지라고 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건폐율 제약 때문에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하는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공지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하나의 대지 면적에서 그래서 1조 햇빛 받는 거요. 그다음에 화재 확산 방지, 피난 등을 위해서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말한다. 공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지는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건폐율 제약 때문에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 자, 두 번째로는 1조 확보, 화재 확산 방지, 피난 등을 위해서 건물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공지라고 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우리 토지에 분리해서 법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법지, 그다음에 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법지하고 빈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법지. 법지는 법에서 인정한 토지를 우리는 법지라고 합니다. 경사지 토지를 우리는 법지라고 해요. 경사지 토지.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위쪽 토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랫부분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무너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경사지, 여기에 토지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콘크리트 탓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사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사지를 법지라고 표현하죠. 왜 법지라고 했냐면 토지로서 실익은 없습니다. 즉, 토지가 되려면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경작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경사지는 건물 짓지도 못하고 경작활동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경사지라고 하는데, 근데 토지로서 구실은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법에서 인정한 토지라고 해서 우리는 법지라고 표현합니다. 경사지 또는 경사면을 우리는 법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는 법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해 줍니다. 다만 토지로서 실익은 전혀 없죠. 실익이란 것은 토지로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토지로서 실익은 없다. 자, 반대로 이제 빈지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법지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등장하지만 빈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빈지는 바닷가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바닷가. 자, 백사장, 해수욕장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바닷가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빈지, 해수욕장, 바닷가, 모래
이 모래는 매우 실익은 높죠. 우리 여름철이 되면 거기에서 해수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지는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활용 실익이 매우 높은 토지를 우리는 빈지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가 우리 토지의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지금 부동산의 기초 이론하면서요.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의 분류를 여러분하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을 정리해 보면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매우 중요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경제적 개념. 그다음에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기술적 개념.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그다음에 준부동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에서는 우리 후보지 이행지 개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개념 매우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지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공지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지의 개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공지의 개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인데 공지의 개념을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공지의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토지의 건폐율이 높아졌습니다. 건폐율이 60%에서 건폐율이 70% 됐답니다. 그럼 건폐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그러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건축 면적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럼 건축 면적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지 면적은 비워둬야 하는 토지의 면적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자, 반대로 건폐율이 다운됩니다. 즉 건폐율이 60에서 50대입니다. 건폐율이 다운됐어요. 건폐율이 다운되면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예, 건축 면적은 감소합니다. 건축 면적이 감소하면 공지 면적은 당연히 공지 면적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크기에 따라서 이 건폐율의 증가, 건폐율의 감소에 따라서 공지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저하고 우리 부동산학에서 기초 이론인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의 분류를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분류 정리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